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만큼 예의도 없고 센스도 없고 매너도 꽝인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친구는 하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늘 소개를 할 때 일은 참 잘하는데 일을 참 잘해 라고 끝나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특징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기도 애매한 성격이랄까요. 친한 친구의 회사 선배 부탁이라 나간 자리라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애초에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데 죄다 단답형으로 뚝뚝 끊어져서 제가 무슨 인터뷰하는 기자처럼 질문만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딱 1시간만 버티자는 각오로 저는 유능한 MC처럼 센스 있는 질문을 여러 개 던졌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별로였기에 오히려 진짜 소개팅 같지 않아서 제법 편하게 있다가 일어난 자리였어요. 고도의 인내심으로 저는 딱 1시간을 채우고 나와 친구에게 전화로 걸쭉한 욕을 한 사발 퍼주었습니다. 나랑 절규하고 싶다는 말을 너무 돌려서 하는 거 아니니? 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회사 선배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질색할 정도로 별로야? 사진 보니까 나쁘진 않던데. 차라리 한국인이 아니라면 이해할 정도야. 대화가 되질 않아. 내가 A라고 하면 B씨라고 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가나다라도 해줘야 뭐 센스는 있네 하겠지. 아무리 못해도 1, 2, 3은 해야지. 하늘천 따지 천자문이라도 외웠어? 와, 그 정도도 괜찮아. 그럼 뭐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오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하는 허밍이 전부였다. 얘 아니오랑. 이상하다. 일은 진짜 잘한다고 하던데. 일만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난 2번은 없어. 또 부탁하면 그때는 머리채 잡고 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야. 알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직장 선배를 통해서 그 남자가 이번 소개팅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죠. 솔직히 그걸 듣고 생각보다 예의가 있다고 느꼈어요. 표정이나 그때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말을 해줄지 몰랐는데 저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직장 상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려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이고 사회성이고 다 공깃밥에 뚝딱 밥 말아 먹은 줄 알았던 남자의 반전이라고 약간 감동 비슷한 걸 받았지만 그게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게 그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당시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네요. 대체 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딘가요? 고향에서는 뭐가 유명한가요?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같은 저의 단순한 질문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 표정은 마치 인중 위에 똥을 바른 것 같은 표정이었기 때문이죠. 숨을 쉬는 건지 쉬지 않는 건지도 알 수 없이 한쪽 눈썹을 찌푸린 상태로 저를 거의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돈을 빌려주고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한 수 접을 정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루 이틀 뒤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제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나중에는 무서워졌는데 친구가 사정을 하더군요. 제발 날 살린다고 생각하고 딱 1번만, 아니 3번만. 네가 그 사람 표정을 못 봐서 그래. 날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야, 그 사람 직장도 좋지 인물도 좋지 그만하면 좋지 않아? 너도 처음 만나서 바로 좋아하고 그런 타입도 아니잖아. 응? 친구 1번만 살린다고 생각하고 부탁 좀 하자. 고기 사줄게. 널 살리려고 내가 죽어? 멀쩡한 사람이 무슨 말도 안 하고 표정은 왜 그러며? 야,
나 솔직히 좀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절대로 날 맘에 들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못 봐서 그래.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왜 사람 성격이랑 표정 가지고 판단을 하니? 그걸 다 빼고 직장이랑 외모만 보는 너는 문제 없다고 보니? 아, 몰라. 나 요즘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 지난번 직장도 왕따 당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내 길을 걷고 싶구나, 친구야. 날 위해서, 응? 와, 대체 몇 년 전 일이냐? 그걸 언제까지 우려먹어? 기간은 정하진 않았는데 너한테 통할 때까진 우리려고. 한 번이야. 딱 한 번. 알았어? 고기는 소고기로 하자. 두 번째로 만난 그 사람은 도심 속에 숨어있는 연쇄 살인마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하필이면 온통 시커멓게 입어가지고 공포심은 더해졌어요. 친구의 말대로 얼굴은 준수한 편이긴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잘생겼어요. 눈은 적당히 크고 코가 높고 얼굴은 작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표정이 문제였네요. 똥을 참고 있는 건지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표정에 눈도 잘 깜빡이지 않는 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보면 평범한 척 섞여서 웃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뒤를 돌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 있죠? 딱 그거였거든요. 더구나 대화 역시도 두 번째라고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최대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음과 아가 이전보다 늘어지고 많아졌을 뿐 차이를 느끼진 못했어요. 예의상 웃고 대화를 이어나가긴 했는데 그 남자의 할머니 고향까지 물어보다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고향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를 왜 다시 보려고 하신 거죠? 그게... 뭐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죄송하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진중하고 차분한 그런 여성분을 만나시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하. 그때 그 남자의 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해보면... 그러니까 노력을 할게요. 네? 이미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간 너무 놀랐고 남자는 얼굴은 물론이고 귀까지 빨개진 상태로 말을 이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맞춰볼게요. 노력해볼게요. 정말 해볼게요.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순수하게 붉어진 볼, 당당한 시선, 진심을 다한 말.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속물처럼 보이시나요?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풍이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입버릇처럼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라지만 나이 더 들어보면 뜯어먹을 얼굴이라도 있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남편 얼굴이 복지다라는 할머니의 명언은 어머니의 결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어머니는 다른 아줌마들이 명품 가방 자랑할 때 잘생긴 아버지를 옆구리에 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이따금 아버지가 미워서 꼬집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얼굴만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는 바로 그 어머니의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다들 직업이니 집안이니 성격이니 조건을 보는 것처럼 저 역시도 얼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더 만나게 되어 결국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다행히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노력이라는 걸 하긴 했어요. 하지만 말을 잘 못한다는 것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말수가 적은 것은 잘생겼지만 과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수가 아니라 어딘가 어긋나 있었거든요. 일단 공감대 형성도 못하고 제 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일에 무슨 다 커서 생일을 챙겨 됐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 라고 하면 커피숍에 가든가 하면 될 문제인데 저를 병원이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런 문제로 사소하게 다투기라도 하면 흔히 화 풀릴 때까지 연락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어요. 이를테면 무슨 일이 있으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저도 편하기도 했고요. 감정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효과가 있긴 했어요. 발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가방에 신발 하나 넣어놨어요. 운동화? 이걸 계속 가방에 넣고 다닌 거예요? 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차를 사게 되면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입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차를 사도 될까요? 아니, 저야 상관이 없죠. 애인 사이에도 그건 선 넘은 거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봐요. 특히나 돈 문제에 관한 부분은요. 아, 저는 단순한 애인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은 아니라서 혹시 제가 싫지 않으시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차를 사겠다는 말을 하고 청혼을 하는 건가요? 제가 또 뭘 실수한 거죠? 집에 가실 건가요?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발을 양손에 들고 허둥지둥하는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그 사람 때문에 내숭을 떨면서 빼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고구마를 몇 개를 먹은 것처럼 목이 막히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법처럼 여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흰 운동화를 들고 청혼을 한 남자를 받아줬네요. 그때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지어 보인 그 환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막상 받아들이고 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원석을 다듬는 장인처럼 저도 그러리라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누군가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부분을 더 드러내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그 사람에게도 노력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결혼을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된 거였죠. 그렇게 1년 저희는 만남을 이어오면서 정말로 결혼을 앞두게 되었네요. 그때를 떠올리면 가장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그래, 결혼을 한다고? 그래, 허락하겠네. 네? 허락했다고. 뭐? 엄마는 안 물어봐? 직업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좀 엄한 느낌이 나고 숨 막히는. 숨이 왜 막혀? 근데 너 내가 무슨 매번 모르는 사람 고향을 물어보니? 왜 저번에도 옆집 사람한테 고향 물어봤어, 제가. 무슨 고향 타령이야. 말주변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없는지.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고향 이야기에 제가 한 짓을 떠올렸는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통과, 잘생겼다. 네 인생에 두 번은 없을 기회야. 그렇고 말고. 그래도 나 젊었을 때보단 좀 못하지. 그건 그래. 당신이 100배는 더 잘생겼지. 둘 다 좀 적당히 해요. 내가 진짜 쪽팔려서. 딸, 내가 살면서 느낀 건 우리 엄마, 그니까 너희 할머니는 시대에 남길 정도로 명언을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야. 속담의 뜻을 이해 못할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단번에 아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은 즉 얼굴이 복지다 그거? 그래. 우리 나이 때 남자들 봐라.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근데 너희 아빠를 봐. 아주 머리가 잔디처럼 쑥쑥 나서. 역시 우리 여보만이 내 춘가를 알아준다니까. 오구 머리 빠지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머리 심어줄게. 여보 최고. 그래요. 사실 저희 집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비사위가 있는 자리라서 저런 게 아니라 매일을 저런다고요. 딸이 보든 말든 두 분은 볼에 서로 뽀뽀를 하고 이마를 부비고 출근을 할 때는 거의 견우와 직녀처럼 슬퍼하시죠. 아마도 두 분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전 외동딸인데도 두 분 사이에 끼어있는 제 3자처럼 보였죠.
마치 커피 원액과 물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저는 그 커피에 날아간 불순물 같았거든요. 후후 불어 손끝으로 빼내던가 물을 좀 덜어내던가 해서 치워버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런 두 분이 원망스럽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나쁠 건 없으니까 말이죠. 다만 좀 자제를 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집은 정반대라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일단 들어와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집안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 자체가 너무 어둡기도 했고 정적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생활 소음이나 TV 소리조차 없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시계의 초침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아버님도 어머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아서 침을 입에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쓰면 침이 더 많아지는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정말로 그러고 한 5분을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는 당황해서 침을 꿀떡 삼키고 속사포로 대답했어요. 네, 저희 집에는 허락을 받으러 저번 주에 인사를 드렸고요. 아주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 당신도 뭐라고 말을 좀 해봐요. 시아버지는 눈을 몇 번 껌뻑이고는 한숨 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입을 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다면 해야지. 여보, 아무래도 어려운 걸음을 한 건데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 그래요? 외아들인데. 에이, 당신이 해. 그래, 하는 일은 뭐고? 부모님은 뭐라는 분이실까요? 네, 저는 IT 업계에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이전에는 공방을 운영하셨는데 요즘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예 강사로 주 3회씩 수업을 나가고 계세요. 손뜨개 같은 거요. 그래요? 멋지시네. 감사합니다. 몇 마디의 말이 오고 갔을 뿐인데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말수가 거의 없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아버님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분의 현재가 제 미래는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이 넘도록 가르친 보람은 있었어요. 허락은 그럼 받은 걸로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이때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뭐라 더 말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한 짓을 했나 싶다가도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다 가르쳤다. 난 성공했어. 이전에는 제가 설령 똥을 먹고 있어도 웃고 있으면 맛있나 보다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양가의 인사를 드린 후에 더더욱 상견례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한 부부는 서로 사이가 너무 좋고 또 한 부부는 사이가 좋은 건지 판가름하기조차 힘드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조합인지 생각보다 상견례는 몹시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임에도 서로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가끔 말을 하는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정도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 말이 비는 걸 채워넣은 게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이래로 최대로 말을 많이 한 말이기도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긴장을 해서 더욱 분발해 준 것 같았죠.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가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해도 30년을 넘게 혼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말이에요. 혹시 아버님이랑 싸우시거나 한 건 아니죠? 저렇게까지 말이 없으면 무척 답답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싸워요?
아이, 늘 저러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셔도 말을 안 하실걸요? 하긴 싸움도 말이 오고 가야 싸움인데 불가능하겠네요. 왜요? 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그래요? 솔직히 같은 여자로 보면 좀 그렇긴 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혼자서 말하는 기분.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둘이라도 말동무 그런 거 해드리는 건 어때요? 서로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해드릴 것까지야. 어머니가 좀 피곤하게 할 것 같아서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결혼은 결혼이고 집은 집이죠. 괜히 그러면 피곤하기만 해요. 어쩌면 오만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도 고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계속 설득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바꾸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보통의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는 정도만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바뀌었듯이 자신의 아버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결국에는 제 말에 따라주었어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자주 전화를 드린다거나 작은 선물을 해가는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곁에서 몇 번 가르쳐주면서 남편은 난생 처음 효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전부터 예쁨을 받았어요. 모든 걸 제 덕이라면서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죠.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걸 깨달은 건 결혼식 바로 이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신혼여행을 한 달 뒤로 미루고 신혼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왜 집으로 오지 않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집에 와서 인사하고 집에서 하루 자고 그러고 가는 게 예의잖니. 맞지? 아, 근데 어머님, 저희가 신혼여행이 미뤄졌잖아요. 누가 몰라서 그래? 알지. 그래도 결혼식 끝나고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서운하지. 원래대로라면 우리 집에 와야 할 때인데 또 기다리고. 그게 서운하셨구나. 그럼 저희가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주말에? 가만. 오늘이 월요일인데 한참 멀었네, 한참. 그래도 저희가 둘 다 일을 다니고 있어서 그냥 늦게라도 좋으니까 한번 오면 안 될까? 네? 우리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고 가도 된다, 응? 아, 그건 좀... 아무래도 늦은 밤에 연락이 온 거기도 하고 이런 식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난 그냥 새아가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것 같고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난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아니요. 어머님, 제가 내일 회사 끝나고 갈게요. 정말? 정말 그래 줄 거야? 알았다, 알았어. 그날 이후로 저는 극도로 피로에 시달려야 했어요. 퇴근을 한 뒤에도 끊임없이 전화기가 울리는 건 물론이고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거나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네요. 그때 당시 평균적으로 주 4회 이상을 방문했으니 말 다 했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회사 앞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까지 해야 했어요. 문제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 수습을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가 아니면 말할 것도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저는 더 거절을 못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두 부부가 결혼 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보다 너무 좋았는지 계속 한 번 더 가자고 하셨죠. 언제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하필이면 그게 저희 신혼여행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갈 날짜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잘 됐다면서 저희를 따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두기를 의심했지만 여권 이야기까지 오가는 걸 들으니 현실이라는 게 파악이 되었어요. 남편은 놀란 눈치지만 응용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대처를 못하고 모르겠다라고만 기계처럼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건 다 가능하지만 신혼여행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둘러서 거절했죠. 이미 예약이 다 된 상태라서 불가능해요, 어머님. 아니, 내가 혹시 몰라서 여권도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항공권이 문제가 아니라 숙소부터가 문제라서요. 내가 다 알아보니까는 한 명 추가해서 돈 주고 하면 된다는데 뭘. 저는 말문이 막혀서 처음에 남편처럼 어만 반복했어요. 어머님, 지금 같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신 건가요? 뭘 어때서. 신혼여행이 예전이나 신혼여행이지 너희는 이미 살림 합친 것도 오래됐잖니. 응? 그래도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그때 시아버지가 슬쩍 거실로 오시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어? 괜히 벽 세우는 것 같고. 아이, 안 될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제가 결혼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걸 처음 들어 놀랐어요. 심지어 그게 제 속마음과 일치해서 감동까지 받았죠. 다행히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몇 번은 받았지만 그 이상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숙소에 놓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울리더군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께 잘하라고 했다고 그걸 받고는 밥도 못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희는 밥 먹으려고요. 식사 챙겨 드세요. 난 그 인간 밥 차려주고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란다. 왜요? 그냥 좀 드세요. 속 버려요. 됐다. 며느리도 내 전화 안 받고 내가 더 살아 뭐해. 휴대폰이 일단은 됐고 나중에 또 전화해요. 나 밥 좀 먹게. 넌 내가 밥도 못 먹는데 밥이 들어가니? 여행도 재밌게 하고? 엄마, 왜 또 오는데요? 난 새아가가 너무 부럽다. 너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엄마는 너무 외로워. 내가 벽이랑 이야기하는 건지 메아리랑 대화해도 이것보단 즐거울 거야. 아유, 내 팔자야.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벽돌이랑 메아리 같은 남편을 이 정도로 변화시킨 것도 저였는데 마치 이전부터 다정하고 효심 깊었던 아들을 빼앗아 간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정말 많이 외로워서 오죽하면 며느리에게 저러시겠나 싶어서 여행 도중에 걸려온 전화는 모두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거리를 걸으면서도 저희는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귀에서 떼질 못했어요. 마지막 날은 지치기도 해서 전화를 받다가 잠이 들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이어진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네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시부모님이 마중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말없이 운전만 하는 시아버지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피곤함을 애써 누르면서 함께 신혼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문제는 몇 시간이 지나도 도통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지. 밥 다 먹었고 얼굴 봤으면. 싫어요. 난 여기 있을래. 뭐?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하루 자고 그러는 건데 애들이 내일 당장 출근이라니 나라도 잘래요.
아이, 애들 피곤해. 아이, 그냥 가. 난 여기 있을래. 며느리도 좋아할 거야. 그치? 네? 아, 그렇죠.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님도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남편의 첫인상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세아가, 아이, 너무 만남이 잦은 거 아니냐? 너도 힘들 텐데. 아,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하. 왜요?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라도 나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럼 나라도 가보마. 쉬어라. 하루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쯤 되니 남편의 참을성도 바닥을 드러냈고 저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남편을 앞세워서 아버님께 여기서 어머님 주무시게 하신다고 시켰고 저는 저대로 늦은 밤까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느라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네요. 사흘째 되던 날 결국 남편이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신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이만하면 오래 있었으니까 오늘은 가세요. 그 양반은 내가 집에 없는지도 모를 거다. 우리가 그래. 그런다고 여기서 있는 건 더더욱 아니죠.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어쩜 너희 아빠랑 똑같아? 그 집에 가면 숨이 막히는데 어쩌라는 거니? 날 얼마나 감시하는데.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무슨 감시를 해요. 넌 모르는 게 있어. 하나부터 열 끝까지 허락받고 나가야 하고 너희 아버지 말만 안 할 뿐이지 사람 숨 막히게 만드는 재주 있어.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는 눈물을 찍어내면서 저를 잡고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넌 알지?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세아가 내 며느리 제발 응? 네? 아니 그건 살다니 그건 아니죠. 뭐? 너도 똑같구나. 난 널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넌 아니야? 내가 불편한데 아닌 척한 거야? 내 앞에서 가식 떨었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도 생각하시고 뭔가 싸운 것도 두 분이 이혼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 뭐든 푸셔야죠. 무작정 이러시면 중간에서 저희만 곤란해져요.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거 다 들었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날 외롭게 두는지. 나랑은 말도 안 섞고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런데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넌 알잖아. 알죠. 알고 말고요. 하지만 이건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사는 게 싫어? 얘 외동아들이야. 언젠가 우린 같이 살게 될 거고. 아니니? 몰랐어? 전 몰랐는데요. 엄마, 오늘은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게 원망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 일로 이제까지 제가 한 일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만이든 뭐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분명 좋은 마음이었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시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끝이 좋지 않은 건가 하는 자책까지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제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며느리는 없을 겁니다. 그 뒤로 어머님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그때 저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시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오셨나? 대체 왜 오셨지?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연락이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아버님도 견디다 못해서 저를 찾아오셨으리라 예상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서 가까운 커피숍으로 아버님을 모셨고 주문 후의 정전 같은 깜깜한 침묵 속에서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입술만 열었다가 닫으실 분
계속 낮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너무 싫어서 이런저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요. 아버님이랑 단둘은 처음이네요. 하하, 여기 커피 맛 어떠세요? 아니, 뭐 나쁘지 않구나. 여기 분위기도 진짜 좋죠? 남편이랑도 가끔 와요. 생각해보니 아버님이랑은 어딜 간 적이 없네요. 가끔이라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사람만으로도 벅찰 텐데 나까지 챙기지 말거라. 순간 말문이 뚝 막혔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 있는 거 불편하지 않니? 뭐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가끔은 괜찮죠. 하하. 옷가지를 좀 가져왔다. 아니,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종이 가방을 보고 일이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직감했죠. 처음에는 이전에 있었던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앞뒤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간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걸 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같은 이야기 하셨죠?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아무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가는 건 좋지 않아.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매일이요? 어머님이랑 저랑? 그때 아버님의 호수같이 잔잔하고 어둡던 표정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혹시 지금 너의 집에 계시냐? 그럴걸요? 저는 그 표정에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럼 나도 너희 집에 같이 갈까? 네? 가자. 시아버지가 일어나려는 듯 하자 저는 아버님의 소매끝을 잡았습니다. 안 계세요. 죄송해요.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뭐? 왜 말을 안 해? 날 놀리는 게냐? 그게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일전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게 하신다고 한탄한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제 말을 듣고는 아버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마치 화를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시 눈을 뜬 시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꺽꺽 소리까지 내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최대한 아버님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그렇게 남편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버님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더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 거. 네? 그게 무슨 말, 엄마요? 엄마가? 그래, 넌 모르지. 네가 아주 어릴 때니까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참았다. 어린 너도 있고 이혼한다면 애를 두고 간다는 것도 나한테는 무서운 일이었어.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을 사고로 잃고 혼자 자랐기에 이혼은 떠올리지도 않았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저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럼에도 아버님은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 그래서 입을 닫아버렸다. 그 여자가 말을 하면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서 못난 행동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렸어. 아버지, 거짓말이죠.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요? 사실 1년 전에도 그랬다. 그 뒤로는 내가 어디 못 가게 했고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 애들이 결혼하면 참기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벌써 34년이 흘렀어. 이제 나 못하겠어. 나 이혼해도 되겠냐? 이러다가 내가 먼저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아버님은 정말 무너지듯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남편도 이에 놀라서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가는 길에 아버님은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들어보니 어머님이 저희에게 매일처럼 전화를 했던 것도 아버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였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전화 심부름을 시킨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진짜 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으로 모셨고 다음날 출근하는 척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밖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셨더군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는데 결국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님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봐버렸거든요. 남편은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쇼핑을 하는 모습, 식사를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는 모습까지도 모두 찍었네요. 발작을 하듯이 화를 내는 남편을 말리느라 사진을 찍느라 저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제게 또 시아버지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를 보는 남편의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눈치를 주자 입을 꾹 다물고 한숨만 내쉬다가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죠.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이 일로 남편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화가 났을 때 표현 방식이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갓난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외롭다고 여러 명을 만날 생각이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저는 모든 증거를 시아버지에게 드렸고 두 분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아는지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가, 네 말처럼 우리 곧 있으면 이혼한다. 그러니 너희가 날 좀 모셨으면 좋겠어. 이건 당연한 거야. 어머님, 저희는... 왜, 또 싫으니? 전에는 제대로 정리되면 이야기하자더니 역시나 이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그럼 난 시애미가 길바닥에 나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 그게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말이 어머님이지. 너 하는 걸 봐라. 너 기분 내킬 때나 잘해주고 싫으면 팽? 그게 가족이니? 엄마는 또 왜 그러시는데요? 뭐가 불만이세요? 불만? 이게 불만이니? 당연한 거지. 이혼할 거라니까 모셔라. 그 말이죠?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결혼하고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아주 빼다 박았네. 엄마 닮는 것보다 아버지 닮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엄마 양심이 있어요? 나 어릴 때도 바람나서 들켰다면서요. 그 어린 나를 버리고 새 살림 차릴 거라고 했다면서요. 맞죠? 아, 이제야 알겠네. 그 양반이 그래? 그 사람 의처증 있어. 애들한테 그런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그거 모두 다 거짓말이야. 소송까지 가실 거라고 했죠. 근데 엄마 바람 피운 증거 우리가 이 사람이랑 저랑 둘이 찍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뭐라고 이간질해도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버리려던 아들한테 지금 모시라고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왜요? 막상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려니까 그 남자가 싫대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 인간이... 지금 바람 피우고도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엄마 기다리면서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가세요. 내가 왜? 세아가, 네가 말 좀 해봐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괜히 우리 부부 사이에 끼지 말고 나가라고요. 내쫓아드려요? 아이고, 다 키워놨더니 이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세상에 불효자가 이 엄동설한에 내쫓는답니다.
여기 방음 잘 되니까 더 크게 하시든가, 나가서 하시든가. 시어머니가 쫓기듯 나가고 나서 남편에게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화가 나면 잘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긴 화가 나면 아버지처럼 말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일부러 말을 한 건 자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대로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대신 화를 냈다고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머니가 모를 거라고, 그렇게 평생을 아버지 탓만 할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서 꼭 안아줬죠. 그렇게 두 분은 결국 4개월 전에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로 가려다가 마음을 바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결국 아버님에게 유리하게 잘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 부부와 아버님의 사이는 꽤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전화를 자주 하거나 찾아뵙는 건 아니지만 캠핑에 갈 때 함께 가기도 하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낚시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이 생각보다 말을 잘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보다 훨씬 센스 있게 말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습관이 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조만간 저 못지않은 수다쟁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있죠. 남편이 부모님 두 분 사이에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제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으니 남편이 더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안마 의자를 선물로 사드리자고 제게 의논을 해왔을 정도였어요. 아마 이대로라면 제가 더는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해주지 않아도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말이죠. 이 일로 저 역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시댁과는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겠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한쪽 말만 듣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보통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대화를 해도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나 일방적인 대화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는 거겠죠. 앞으로 더 배우고 노력해서 저희 부부 그리고 아버님까지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도록 열심히 잘 살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들의 신혼집을 자신의 외도를 들키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혼하셨으니 더는 숨길 필요도 없으시겠네요. 부디 남은 가족들은 똘똘 뭉쳐서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